가지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겨울, 차가운 무덤가입니다. 죽음이 잠든 곳에서 생명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아이러니한 순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눈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가슴 따뜻한 감동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98년 겨울, 대한민국은 혹독했습니다. IMF라는 차가운 태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의 주머니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골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는 39 노처녀 김현숙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의 그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노모를 며칠 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49제를 지내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현숙 씨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엄마도 갔는데 이제 나 혼자 뭘 보고 사나. 입 밖으로 나온 혼잣말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산다는 게 참 덧없게만 느껴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인적 드문 산소 근처에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가냘픈 소리에 이끌려 현숙 씨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어머니 산소 옆 커다란 바위 틈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그곳에 웬 포대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털어내고 포대기를 들쳤습니다. 세상에, 그 안에는 파랗게 질린 핏덩이 아기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얼굴에 달라붙은 채 아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울고 있었던 겁니다. 현숙 씨는 황급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때 포대기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 그리고 눈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목걸이였습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산골 여자 현숙 씨가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별 모양의 펜던트 안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맸을 리 만무한 귀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현숙 씨에게는 보석보다 눈앞의 생명이 더 귀했습니다. 아기의 체온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현숙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길을 구르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랫목에 이불을 겹겹이 깔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온몸을 녹이기 위해 밤새도록 아기의 작은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미음을 끓여 숟가락으로 조금씩 흘려 넣어주면서 현숙 씨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가, 제발 살아만 다오. 엄마가, 아니, 이 아줌마가 너 굶기지는 않을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새벽녘이 되자 아기의 볼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끈거리는 숨소리를 듣는데 현숙 씨의 텅 빈 가슴 속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뻥 뚫려버린 그 구멍난 가슴을 이 작은 생명이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현숙 씨는 아기의 이름을 하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니,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덜컥 남의 애를 키운다고. 저 여자가 미쳤지. 그 핏덩이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그래?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게 애를 위하는 길이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IMF 시절 다들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숙 씨는 귀를 닫았습니다.
고아원에 보내면 이 아이가 평생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까봐 차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길로 읍내 시장 귀퉁이에 작은 천막을 쳤습니다. 할매 국수집이라는 간판을 달고요. 국수 드세요. 멸치 국물이 끝내줍니다. 현숙 씨는 등에 하람이를 엎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치고 손은 불어 터져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기의 체온 하나로 버텼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포대기를 풀러 젖병을 물렸고 손님이 몰리면 다시 둘러엎고 면을 헹궜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겨울이 오기를 5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람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자랄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할 때 5살 하람이는 국수집 구석에 앉아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현숙 씨가 돈통을 엎어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번 돈이 얼마인지 계산기가 잘 두드려지지 않아 끙끙거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하람이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그거 34,000원이야. 응? 우리 하람이 뭐라고 했어? 아까 아저씨 셋이 와서 국수 3그릇 먹고 할머니가 2그릇 싸갔잖아.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8개니까 34,000원 맞아. 현숙 씨는 깜짝 놀라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세상에, 아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너 지금 그걸 암산으로 한 거니? 현숙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하람이는 그저 배시시 웃으며 현숙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잖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그날 밤 현숙 씨는 잠든 하람이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돕겠다는 이 아이가 너무나 기특해서,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해서였습니다. 현숙 씨는 장롱 깊숙한 곳, 헝겊에 싸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5년 전 눈밭에서 아이와 함께 발견했던 그 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너는 대체 누구니? 내 진짜 부모는 왜 이런 귀한 걸 남기고 너를 두고 간 걸까? 현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언젠가 하람이를 자신에게서 뺏어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더 깊숙이 목걸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산골 국수집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람이의 그 천재적인 머리가, 그리고 장롱 속에 숨겨둔 그 목걸이가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현숙 씨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아이와 그 아이를 가슴으로 품은 어머니. 과연 이 2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세월은 참 정직하게도 흐릅니다. 눈 속에 버려져 파랗게 질려있던 핏덩이 하람이는 어느새 13살 늠름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시간은 느리게 갔지만 하람이의 머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자랑은 돈 내고 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현숙 씨는 아마 돈을 트럭으로 줘도 모자랐을 겁니다. 하람이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엄마의 고단한 삶을 펴주는 효자 중의 효자였으니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찜통더위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국수집 파리만 날리고 있을 때였죠. 현숙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육수통 앞을 지키고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하람이가 대뜸 국자를 뺏어드는 겁니다. 엄마, 이 더운 날 누가 뜨거운 멸치국수를 먹겠어? 내가 개발한 신메뉴 오늘부터 게시하자. 하람이는 냉장고에서 쉰 김치를 꺼내 송송 썰고 동치미 국물과 멸치 육수를 정확히 7:3 비율로 섞었습니다. 거기에 설탕 대신 매실청을 한 숟가락 넣더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여름 한정 김치말이 국수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람이는 전지에다가 큼지막하게 글씨를 써서 가게 앞에 붙였습니다. 얼음 동동 김치말이 국수 드시고 안 시원하면 돈 안 받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맛에 입소문이 나더니 읍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외지에서 온 등산객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가게 평상에 앉아 하람이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계산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3번 테이블 김치말이 둘 비빔 하나요. 합의 21,000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쟁반을 나르는 아들을 보며 현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쩜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을까. 비록 몸은 고돼도 현숙 씨의 얼굴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운명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는 법이죠. 국수집 앞 비포장도로 위로 이 시골 구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태성그룹의 회장 백현우였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이 마을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온 참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아무리 맛집이라도 그렇지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뭘 먹자고. 현우는 흙먼지 날리는 평상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명품 구두에 흙이 묻는 게 영 내키지 않는 눈치였죠. 하지만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우를 평상에 앉혔습니다. 일단 먹어나 봐. 그리고 여기 국수 맛도 맛인데 아주 물건인 놈이 하나 있어. 내 제자인데 수학 천재야 천재.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함께 하람이가 물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의 얼굴에서 13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연인 은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콧잔등에 잡히는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저 선한 분위기까지. 은희가 살아 돌아와 소년이 된다면 딱 저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박하람인데요. 아저씨 주문 안 하세요? 현우는 멍하니 하람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13년 전 실종됐고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람이가 주문을 적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헐렁한 티셔츠 목덜미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삐져나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색 줄,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별 모양 펜던트. 현우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였습니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현우가 은희에게 청혼하며 직접 디자인해서 세공했던 뒷면에 이니셜까지 새겨진 바로 그 목걸이였으니까요. 저게 왜 저 아이 목에. 현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사라진 시점, 저 아이의 나이, 그리고 너무나 닮은 외모와 목걸이까지. 하람이는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손을 왜 그렇게 떠세요? 현우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을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 엄마 어디 있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주방 쪽에서 하람아, 육수 좀 날라라 하는 현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하람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뒤를 돌아 뛰어갔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길 현우는 일부러 하람이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배꼽 인사를 하는 하람이의 어깨를 토닥이는 척하며 현우의 손이 재빠르게 아이의 교복깃을 스쳤습니다. 현우의 손가락 사이에는 하람이의 머리카락 두어 올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현우는 태연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현우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머리카락을 힐끔거리며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센터 알아봐.
그리고 강원도 평창 할매 국수집이라는 곳에 대해 샅샅이 뒤져 그 집 아들이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 입양된 기록이 있는지 전부 다.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는 현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98년 겨울 김현숙이 산소 근처에서 업둥이를 데려옴. 출생신고 지연 기록 있음. 1998년 겨울. 그 시기는 현우가 은희를 잃어버린 바로 그해 겨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핏줄이라면, 내 아들이 저런 시골 구석에서 국수를 나르며 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은희는, 내 사랑 은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살아는 있는 걸까? 아니면 99.9%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잔인한 진실 앞에 선 세 사람. 과연 현숙 씨는 금쪽 같은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숫자 99.9%는 13년을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엮어온 두 모자의 인연을 단칼에 끊어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국수집의 셔터가 내려가고 좁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백현우는 현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회장님이 먼지 쌓인 장판 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불일치 확률 0%, 친자관계 성립 99.9%.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은혜는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현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뿐이었죠. 올 것이 왔구나. 내 품에 아기 새가 날아갈 때가 왔구나. 하지만 현우의 다음 말은 현숙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하람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줄 겁니다. 이 좁은 산골짜기에서 썩히기엔 저 아이 재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현숙 씨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내 자식이에요. 핏줄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 키운 내 새끼라고요.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곡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람이 꿈이 뭡니까? 과학자라면서요. 여기서 국수 말면서 그 꿈 이룰 수 있습니까? 저 아이 날개 어머니가 꺾으실 겁니까? 그날 밤 현우가 돌아가고 난 뒤 현숙 씨는 잠든 하람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하람이는 달고 다른 수학 문제집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책장이 너덜너덜해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책. 새 문제집 한 권 사주기 손 떨려서 헌책방을 뒤져 사다 준 그 책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곰팡이가 슬어있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 코끝이 빨개진 채 잠드는 아이. 현숙 씨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국수 삶느라 지문이 다 닳아버린 손. 이 손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람이를 저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욕심이다. 내가 저 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건 부모로서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법이니까요. 새벽 달기 울기 전 현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니까 보낸다? 아니요. 그런 말랑한 말로는 하람이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 착한 아이는 엄마 혼자 두고 절대 안 떠날 테니까요. 그래서 현숙 씨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악역이 되기로 했습니다. 가슴에 피눈물을 머금고 모진 말에 칼날을 갈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현숙 씨는 하람이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마당에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놀란 눈으로 뛰쳐나온 하람이에게 현숙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누가 내 엄마야? 나 너 낳은 적 없다. 하람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매몰찬 목소리였으니까요. 너네 친아빠 왔다 갔다. 재벌 회장님이란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그만 가거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긴 어딜 가.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하람이가 울면서 현숙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현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안아주면 내 새끼 평생 국수집 아들로 산다. 현숙 씨는 있는 힘껏 하람이를 뿌리쳤습니다. 징글징글하다 정말.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갔어. 이제 보상금 두둑이 챙겨준다는 친부 나타났으니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너만 없으면 나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제발 내 눈앞에서 좀 꺼져.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너만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현숙 씨는 가슴을 난도질하는 심정으로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때마침 대문 앞에 현우의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현숙 씨는 멍하니 서 있는 하람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짐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쇠대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마. 철컹. 녹슨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람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 문 좀 열어줘. 엄마. 철문을 쾅쾅 두드리는 작은 주먹 소리가 현숙 씨의 가슴을 쿵쿵 때렸습니다. 엄마, 나 안 갈래. 엄마랑 살 거야. 엄마. 현숙 씨는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하람이가 발길을 돌리지 못할까봐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옛 노래가 있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현숙 씨는 그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아이를 떼어내는데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차 바퀴가 자갈을 밟고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현숙 씨는 그제야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어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하람아. 정말 미안해. 차가운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어미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쳤습니다. 그렇게 현숙 씨는 세상 전부였던 아들을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아니,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멀어지는 국수집을 바라보던 하람이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슬픔은 어느새 도끼가 되고 그리움은 원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박했던 산골 소년 하람이는 이제 차가운 도시의 괴물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그는 엄마의 진심을 알까요? 아니면 잔인한 복수를 꿈꾸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중심 태성그룹 본사 35층.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곳의 최연소 본부장실에는 얼음 왕자라 불리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30살의 박하람, 아니 백하람 본부장입니다. 하람이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며 해맑게 웃던 국수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수석 졸업, 월가 투자은행 최연소 팀장, 그리고 태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그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가면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냉혈한. 그것이 지금 하람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잠든다는 사실을요. 사진 속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국수집 아줌마 현숙 씨가 있었습니다. 하람이가 악착같이 성공해야 했던 이유, 그 차가운 왕좌에 기어코 올라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기러기 아빠처럼 자신을 기다릴 양어머니. 현숙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만든 진짜 원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태성그룹 긴급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단상에는 회장 현우의 아내이자 하람의 계모인 최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벌여온 터였죠. 하람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룹의 미래가 아닌
과거의 추악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하람이는 뒤쪽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15년 전 뺑소니 사고 기록과 폐차 직전의 검은색 SUV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 산길에서 처리해. 애는 눈밭에 던져두면 알아서 얼어 죽겠지.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들은 싹 다 치워버려. 그것은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주총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우아한 척 앉아있던 최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15년 전 하람의 친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람이는 떨고 있는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덮으려 했던 그 눈밭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최 여사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15년을 벼려온 복수의 칼날이 정확히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권선징악, 악인들의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하람과 아버지 현우 단둘만 남았습니다. 현우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그 어린 나이에 감당했을 고통이 안쓰러웠죠. 하람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하지만 하람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현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 다 끝났잖아. 내 앞길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하람이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의 원통함을 풀어드리는 것. 이제 그 숙제를 마쳤으니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자리라니? 내 자리는 여기야. 내 아들 백하람의 자리. 하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백하람이기 이전에 강원도 평창 할매 국수집 아들 박하람입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단 한 분뿐입니다. 절 살리기 위해서 15년 전 그날 자신의 가슴을 난도질하며 절 밀어내셨던 분 김현숙 여사님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람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현숙 씨가 악을 쓰며 자신을 쫓아내던 그날 어린 하람이는 차창 너머로 봤던 것입니다. 대문 뒤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던 엄마의 모습을요. 엄마가 돈이 좋아서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가난한 국수집 아들로 살게 하기 싫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는 것을 그 어린 마음으로도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때 엄마가 절 버리신 게 아니라 저를 살리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힘을 길러서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된 후에 당당하게 돌아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명분으로 아들을 데려왔지만 지난 15년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던 진짜 부모는 자신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껍데기는 키웠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키운 건 산골의 낡은 국수집 여자였으니까요.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가 널 잡는 건 욕심이겠지. 가서 그분께 전해드려라.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현우는 곧바로 비서실에 연락해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본부장이 나간다. 기사 딸려 보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게 해. 트렁크에 우리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한우랑 과일 그리고 현금도 넉넉히 실어라. 사돈댁에 가는 길이다. 하람이는 깊게 허리 숙여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낳아준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습니다. 하람이는 넥타이를 풀고 15년간 입었던 갑옷 같은 양복 재킷을 벗어 뒷좌석에 던졌습니다.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 할매 국수집. 차가운 빌딩 숲을 빠져나온 차는 이제 봄눈이 녹고 있는 강원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5년 만에 만나는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파묻혀 살았을 그 여인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강원도 평창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할매 국수집 간판은 칠이 다 벗겨져 희미해졌고 현숙 씨의 허리는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육수를 끓였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는 가게지만 혹시나, 아주 혹시나 그 아이가 배고픈 채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할머니 또 저러네. 재벌집 아들이 된 그놈이 여길 기억이나 하겠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눈길을 헤치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그 비포장도로 위로 생전 처음 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현숙 씨는 침침한 눈을 비볐습니다. 누굴까? 길을 잘못 들었나?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잘 재단된 코트,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눈을 맞으며 걸어오는 훤칠한 키. 남자는 망설임 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맑은 풍경 소리가 15년의 정적을 깼습니다. 현숙 씨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린 날의 그 눈매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그는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국수 드시게요? 현숙 씨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현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웠던 얼음 왕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국수가 많이 불었겠네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현숙 씨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아, 내 새끼 하람아. 현숙 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잊고 잘 살지 왜 또 와서 이 못난 어미 가슴을 찢어? 하람이는 앙상해진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제야 현숙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모진 거짓말들을 이 똑똑한 아들은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요.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두 사람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하람이는 현숙 씨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업히세요. 눈 구경시켜드릴게요. 아이고 다 큰 징그러운 놈이 무슨.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숙 씨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등 뒤에 엎였습니다. 하람이는 어머니를 업고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릴 적엔 엄마의 등이 태산처럼 넓어 보였는데 이제 엄마는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 가벼움이 슬퍼서 하람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군데? 내 친아버지. 아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가슴으로 낳아 사랑으로 키워낸 우리 김현숙 여사님이요. 현숙 씨는 아들의 등 뒤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현숙 씨의 굽은 등을 펴주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또 한 대의 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현우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하람이가 현숙 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우리 셋이서 국수 먹어요. 제가 끓일게요. 주방으로 들어간 하람이는 익숙한 솜씨로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가게를 대박 터뜨렸던 그 김치말이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 낡은 평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숙 씨, 하람이, 그리고 현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현우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우리 호텔 주방장 국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현숙 씨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개발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 역시 내 아들이라 머리가 비상하네. 허허. 아이고, 회장님 닮아서가 아니라 제가 잘 먹여서 그런 겁니다. 세 사람 사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죠. 밥을 같이 먹는 입. 피를 나눈 가족과 가슴으로 맺은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는 지금, 이들은 비로소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국수집 마당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었고 가게 안에서는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숙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이면 양복을 벗어던지고 달려와 설거지를 하는 아들, 그리고 가끔 들러 말벗이 되어주는 사돈어른까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숙 씨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런데 살아보니 아니에요.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사랑은 피보다 뜨겁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어도 내 체온으로 녹이고 내 숨으로 키운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자식입니다. 혹시 지금 차가운 눈밭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을 위해 뜨거운 국수 한 그릇 끓여놓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눈 속에 버려진 아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